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이지훈 지음 21세기 북수에서 펴낸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입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는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27만 유튜버이자 현직 변호사의 인생 상담이 담긴 책입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왜 자꾸 우울할까? 진짜 결혼 잘하는 법과 이혼의 최적 타이밍은 언제일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해 결혼, 이혼, 독립까지 다 해본 현직 변호사가 이 책을 통해 최적의 인생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 책은 비혼이나 이혼을 무작정 권장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결혼이나 이혼처럼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담은 지침서입니다. 실제로 결혼 14년 차, 이혼 7년 차인 저자는 한때 우울증을 겪기도 했던 개인적 경험과 이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변호사로 일하면서 마주한 다양한 상담 사례와 해결책을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에 관한 사이다 같은 조언들이 쏟아지는 이 책을 읽다 보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기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이처럼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아는 변호사 한 명쯤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이 책이 도움이 되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이지은 지음. 1. 결혼은 신중하게. 결혼의 조건. 결혼 꼭 해야 하나요? 결혼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결혼은 제도입니다. 제도의 사전적 의미는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구조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어떤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지 인간의 본능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결혼은 제도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결혼이란 법률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과연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서 끝을 알 수 없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파도를 만날 수도 있고 배가 난파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해를 함께하는 동반자가 곁에 있다면 인생의 풍파는 더 이상 시련이 아니며 하나의 모험이 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인생에서 동반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신의 축복입니다. 우선 이런 동반자를 만난 뒤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결혼을 먼저 결정한 뒤 그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아니면 동반자를 만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결정은 단지 결혼 제도에 대한 순응과 저항에 불과합니다. 먼저 동반자를 찾으십시오. 동반자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내 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동반자는 내 주변에 있는 그나마 괜찮은 사람 중 나와 결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동반자란 어떤 행동을 할 때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찾아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상대방이 나와 함께 짝이 되어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탐구를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외로운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외롭다, 안정을 찾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결혼을 선택하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결혼이 아니라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동반자를 만났다면 이제 결정할 일은 법률혼에 대한 선택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법률혼, 사실혼, 동거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두 사람만의 전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법률혼을 한다는 것은 두 사람에게 법이 강제하는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법이 규율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는 그런 의미가 있는 법률 행위입니다. 우리 민법은 법률상 부부에게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부여하고 부부에게 각각 일상 가사 대리권을 발생시킵니다. 즉, 부부에게는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위한 법률상 대리권이 생기고 그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입니다. 또한 법률혼의 부부에게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이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을 하면 생물학적으로 엄마가 되지만 남성의 경우 남편이라고 해서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아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성은 단지 추정할 뿐입니다. 따라서 법률혼이 아닌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나도 인지라는 법률 행위를 해야 비로소 법률상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법률혼의 부부는 재산상의 효력에 있어서도 민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고유재산과 특유재산은 각자 사용 수익하고 귀속불명의 재산은 공유로 추정하는 것 등입니다.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는 단 두 가지뿐인데 바로 사망과 이혼입니다. 결혼은 싫어졌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과 이혼이 아니면 혼인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도 뒤따릅니다. 이와 같이 민법은 법률혼에 적용되는 게임의 규칙과 같은 것입니다. 하다못해 RPG 게임을 할 때도 먼저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 공략집을 공부하는데 심지어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법률혼을 결정하면서 게임의 규칙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이미 실패가 예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제도이고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첫째, 나를 세우고 내 인생을 살아갈 것. 둘째, 내가 바로 선 후에 동반자를 찾을 것. 셋째, 가족의 형태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률혼을 했다가 이혼하거나 불행한 결혼 생활로 고통받게 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남자를 잘못 만나서도 여자를 잘못 만나서도 아닙니다. 준비 과정 없이 결혼부터 해버린 나 자신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결혼 상대자로 충분한 것 같아요. 판단의 근거를 분명히 하라. A. 제가 어디서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겠어요. B. 연애 시절 남편은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수긍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뭘 먹고 싶다고 한 적도 없어요.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 남친과는 매번 싸웠는데 그래서 착한 사람, 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은 자기의 감정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작은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런 점을 문제 삼으면 남편은 그냥 울어버렸어요. C.
저녁 먹고 나면 항상 저를 집까지 데려다줘서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친구들과 2차를 간 거였더라고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살피고 판단하는 과정을 지인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지인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생활에서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사사로운 친구를 사귈 때는 물론이고 공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배우자를 결정할 때 우리는 모든 통찰력을 동원해 상대방의 됨됨이를 판단하려고 노력합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결혼은 인생의 그 어떤 결정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지인은 이와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며 고대의 현인들도 전심전력을 다해 지인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조직 생활을 해본 성인이라면 자기 나름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착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교우관계가 좋은 사람 등 그 기준은 매우 다양합니다. 착하고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교우관계가 좋은 것 모두 다 훌륭한 기준입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무척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이 그런 기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이혼 상담을 할 때 상담자에게 결혼할 당시의 느낌과 판단 근거에 대해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질문과 답을 해나가다 보면 본인이 어떤 점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이혼 후에 나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상담자들 가운데 결혼을 결정하면서 배우자에 대해 평가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마다 배우자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충족했다고 느껴지는 사람과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착해 보였어요. 라거나 앞의 사례들처럼 서로 무관한 단편적인 사실들을 늘어놓곤 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B가 상대방을 착한 사람, 순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자기 의견이 없었기 때문이고 C가 상대방을 바른 사람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저녁을 먹은 후 다른 활동 없이 항상 집에 데려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근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너무 쉽게 논리적 비약을 합니다. 먼저 결론을 내놓고 그것에 맞는 근거를 찾느라 혈안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배우자로 이미 결정해 놓은 뒤 그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A의 경우는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A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매우 낮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별다른 조건도 또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볼 의지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세워놓은 배우자의 기준과 조건이 아니라 배우자가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자는 안평중을 친구와의 교제를 잘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공자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안평중은 오래된 친구 사이에도 한결같이 삼가고 조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안평중이 교제를 잘했다가 아니라 오랜 친구 사이에도 흐트러지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늘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친해지면 버릇이 없어지고 함부로 대하기 십상인데 안평중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자가 안평중을 교제를 잘한 사람으로 평가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의 근거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막연한 느낌, 기대, 평판 등에 근거해
섣불리 사람을 평가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판단의 근거를 면밀히 살피기란 어렵고 힘든 일이며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생각을 포기하고 오로지 나의 기대와 희망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평가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사사로운 말과 행동을 살피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관찰하며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인지를 통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기사와 시, 관, 찰로 연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더 알아보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사람을 알아보는 잣대. 성기사와 시, 관, 찰. 비단 결혼과 이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은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과 동시에 좋은 사람을 내 곁에 두고자 끊임없이 애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상대방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에 대해 공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느 날 공자는 안회와 함께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눈 뒤 그에 대해 이렇게 평합니다. 안회는 내가 하는 말과 뜻을 어기는 바가 없으니 어리석은 것 같다. 그러나 안회의 사사로운 말과 행동을 세세하게 살핀 공자는 안회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안회는 오히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실천하고 있구나. 그리고 공자는 안회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바꿉니다. 안회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자왈, 오여회 언종일, 불위 여우, 퇴의 성기사, 역족이발, 회야 부루. 이 일화는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할 것인가 라는 화두에 대해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 공자가 사람을 판단할 때는 항상 그 근거가 있습니다. 처음 안회를 어리석다고 평가한 것은 안회가 공자의 말과 뜻을 어기지 않고 줄곧 네 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기사라는 관찰 도구로 다시 살펴보니 안회는 일상의 말, 행동, 태도, 안색 등에서 그 어떤 제자보다도 공자의 가르침을 충분히 발현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회가 어리석지 않다고 재평가한 것입니다. 둘째, 공자조차도 성기사라는 도구로 세세하게 관찰해야만 비로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즉시 고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공자는 안회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공자가 평생을 두고 가장 사랑한 수제자 안회를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성기사였습니다. 상대방의 사사로운 모습을 세세하게 살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공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상대방을 평가하면 아무리 희대의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자신을 숨길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말과 행동을 살피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관찰하며 진심에서 우러나와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고찰하라. 시기소이, 관기소유, 찰기소환. 지인의 첫 단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 태도, 낯빛, 습관 등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살피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이유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은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보는 것보다 한층 더 깊은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상대방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진심인지 고찰하는 것입니다. 고찰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관찰보다 더욱 심화된 단계의 지인입니다. 사람들은 남이 있는 곳, 공적인 자리에서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는 자신을 숨기고 꾸미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좋은 말과 행동을 할 때면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즐거워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인지를 세세하게 살피는 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3단계를 거쳐 사람을 세세하게 살펴야만 비로소 상대방의 됨됨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덕과 죄를 겸비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면 먼저 그런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연습하십시오.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 상대방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각자의 기준으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지인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사사로운 욕심입니다. 상대방의 외적인 조건, 단편적인 상황에 혹하거나 욕심에 눈이 멀면 명명백백한 것도 보이지 않아 결국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메커니즘이 이와 같습니다. 지인은 공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큰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사람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 지인의 툴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이혼은 신속하게. 이혼의 타이밍. 남들도 다 이러고 산다는데 내가 유별난 건가요? 모든 이혼 사연은 결국 이것 하나다. A. 관계 개선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요. 결혼할 때부터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니까. 점점 더 불만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 저 사람이랑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불행할 것 같아요. B. 이 남자랑 노년을 함께 산다는 건 끔찍합니다. 이게 제가 이혼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C.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그래도 때리지는 않으니까 버티고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도 떠나고 나면 이 사람과의 노후는 암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D. 더 이상 내 영혼을 죽이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요. E. 내가 시드는 느낌이에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F. 어떻게든 이 사람과 올해 안에 분리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G. 힘들어도 사람답게 살다 죽고 싶어요. 누구나 이혼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한 A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더라 하고 자신을 다독이며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C 역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폭언을 해도 때리지는 않으니까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로 하여금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만든 계기, 결정적 생각은 무엇일까요? 저 역시 7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지만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한 계기는 내 삶에 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 원인은 내가 동의하지 않은 그저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역할이 아닌 나로서 살자는 결심이었습니다. 내 삶에 적용되는 룰은 내가 정하는 룰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할 때 저는 결혼 생활 동안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유독 지금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묻곤 합니다. ABC의 경우를 보면 지금이야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지만 더 나이가 들어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뒤 배우자와 단둘이 살 생각을 하면 삶이 불행하고 끔찍하고 온통 암흑천지로 느껴져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DEF의 경우는 배우자로 인해 내 영혼이 시들고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로 이혼을 해도 될까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이 사람들이 이기적인 걸까요? 외도, 폭행, 도박이 아니면 참고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놈이 그놈이고 남들도 다 그러고 살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설은 문제의 본질을 대단히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인 것과 지금 배우자와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둘째, 남들도 다 그러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개성을 말살하고 자신을 다수 집단에 범주화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스스로를 소속시킬 가정이 있어야만 안정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안정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결코 결혼이나 가정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은 정체되어 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파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혼과 이혼 역시 그 수많은 파도 중 하나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는 곧 실패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현상을 고수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행복하기 위해 했던 결혼이 어느 순간부터 그 자체로 지켜내야 하는 인생의 신성한 목표로 변질되고 이혼은 무책임과 실패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러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것을 참아내고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나답게 살기 위한 결혼을 해야 하고 나답게 살기 위한 이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도 이혼도 나답게 살기 위한 스스로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나답게 살 수 있을 때 나는 가장 이타적일 수 있고 비로소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허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신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 사유를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그 후의 문제입니다. 언젠간 남편이 알아줄 거라 믿었어요. 목적 없는 노력은 자신을 비굴하게 만들 뿐이다. 막연히 보상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언젠간 남편이 알아줄 거라고요. 아무리 이상적인 부부라 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부부는 애정과 믿음과 인내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대법원이 제시하는 혼인의 본질입니다. 부부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첫째는 문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며 둘째는 공동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사실을 잊습니다. 그러고는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공동의 인식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일방적인 노력을 시작합니다. 상담자는 전업주부로 어린 자녀 3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녀 양육을 모두 아내에게 떠맡긴 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이전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기, 그리고 짬을 내서 남편의 사업장에 나가 격리 업무까지 도왔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그녀는 아직 갓난아기인 막내를 업고 다녀야 했고 제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쫓기듯 살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시부모님이 알아주겠지, 언젠간 남편이 알아주겠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시부모와 남편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쟤는 왜 저래? 아무도 그녀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방적인 희생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희생을 불러왔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노력을 비웃듯이 다른 여자와 바람까지 피웠습니다. 상담자는 자기 가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면 복받는다는 심정으로 미친 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뿐입니다. 이런 노력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 그저 기복신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은 우리의 삶에 그다지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 순간을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신의 손길은 불가사의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부부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계속 커져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공자는 일찍이 사리에 맞지 않는 공손함은 비굴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문제의식도 전혀 없고 개선을 바라지도 않고 나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헛된 노력은 스스로를 비굴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